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도 나타나지 않더니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사회를 마치고 음악회까지 참석했는데 말이죠. 김건희 씨의 두문불출은 오늘로 정확히 26일째입니다. 왜 갔는지도 잘 모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돌아온 이후부터입니다. 김건희 씨가 민간인에게 명품백을 받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도 버젓이 국빈 방문을 떠나서 온 국민이 놀랐는데 자신을 향한 특검법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와중에는 아무래도 숨어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보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앞에 확실히 말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왜? 지금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곳, 먹고 있는 밥, 움직이는 기름값 다 우리가 낸 세금이니까요.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당대표가 오늘 얘기해서 오늘까지 답이 없으면 내일 탈당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사람의 얘기인가? 적어도 시간을 가지고 쾌유를 빈 다음에 쾌유가 되면 좀 충분히 당판이라도 하자. 우리가 적어도 민주당이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서 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먹히니까 저랑 토론 좀 합시다라고 해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됐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병상에 있는데 하루 만에 답을 안 주면 나간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속 조치로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수습카드입니까?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가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국민이 속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나타난 윤석열 후보의 그럴듯한 감언 이설에 속았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했다가 고개 숙인 모습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속으면 바보입니다. 잊으면 바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기 끝인데 어제 갑자기 밤에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아침에 풀릴 줄 알았는데 더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김철근 개혁신당 장준희 사무총장, 신인규 민심동행 장준희 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목이 이게 빨리 안 풀리는데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잠기신 거는. 따뜻한 물을 좀 드셔야 돼요. 예, 여기 놔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댓글마당도 좀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재미있는 게 오늘 백운기엔 그 어떤 목도리 색깔일까 막 이렇게 하시던데 남자친구 상식이님이 맞추셨습니다. 연두색. 예,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그리나님, 김유정 의원님 어제는 핑크색 예뻤는데 오늘은 무슨 색 입고 나올까요? 저녁에 치킨 내기 했습니다. 오늘 자고 맞추기로 했는데. 제가 텔레파시가 살짝 통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변심한 것 같아요. 안에 이너를 제가 초록색을 입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바꿔서 입고 나왔는데 원래대로 고수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우리 패널 애청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영상을 보셨는데요. 또 여러분이 요즘에 아주 재미있게 보시는 거 있죠? 상강들의 정어리 만평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검을 씹었더니 맛이 아주 좋군. 대행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제 슬슬 순방을 나가봐야지. 그래야 먹방도 하고 술방도 하지. 오나에 되지. 그래야 빽방도 하겠네.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순방 비용은요? 네, 상강들의 정어리만평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요. 한 편 더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까멜리아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앵커님 힘내세요. 쌍화탕 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낫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 좀 짚어볼 텐데요.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왜 안 보이는지 국민들이 알 텐데요. 정확히 12월 15일 네덜란드 방문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공항에서 보고 이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유정 의원님, 네. 숨겨놓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숨어 있을까요? 사실 완전히 숨지는 않았는데 사진에 안 보였던 부분이 있죠. 어. 얼마 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실 초청을 해가지고 오찬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진에는 대통령하고 박 전 대통령만 잡아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숨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특검으로 갔을 때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숨어 있는 거고 대통령 변명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요. 숨는다고 능사가 아닐 텐데 빨리 모습을 드러내서 국민들에게 사과라도 하는 게 그게 순리일 것 같고요. 대통령도 화요일 날 있는 국무회의를 연기해가지고 국회에서 특검법 보내자마자 곧바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잖아요. 제의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5일 있다가 이제 국무회의가 9일 날 있었어요. 거기에서 적어도 이 특검법을 왜 거부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변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께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죠. 이부석실 특별감찰관 얘기 꺼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시쳇말로 퉁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수사해봤던 당사자였던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모면이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김철근 총장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소나기는 피한다 뭐 이런 느낌 같은데 소나기가 계속 올 것 같은데 민심이 달래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특검인데 그 특검이 발의된 상태에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명품백 문제까지 나왔잖아요. 명품백에 그다음에 고급 화장품에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있어서 비단 그게 지금 예를 들면 그 녹취나 영상이 나와 있는 건데 나와 있지 않는 수많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사실 진실을 좀 밝히고 잘못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 민심이 수용을 할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될 거라고 나는 보는데 지금 이렇게 마치 소나기는 피하자 이런 식으로 얼굴을 안 보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넘어가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모든 심판은 선거로 하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투표로 이어질 거예요. 그럼 결국은 총선 이후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봐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이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때 특검법 통과됐고 거부권이 이렇게 행사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안 보이는 게 최선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 대통령이라든지 뭔가 좀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당연히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의 지금 시간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뭔가 보완적이고 정무적 차원의 판단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것을 푸는 과정은 어쨌든 저는 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푸느냐 아니면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뭐 역할과 사실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걸 하느냐 이 수렴 과정은 어떻게 하고 발표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의 입장이라 봅니다. 특히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차선책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건의하는 형식으로 수렴하는 형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본질적으로 한번 짚고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정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퍼스트레이디에게 무대가 아닌 장소는 없다. 그러니까 퍼스트레이디는 미국 격언을 자꾸 이제 인용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퍼스트레이디를 권력의 백지수표 혹은 무관의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제 3년차 임기로 접어들지만 이제까지 사실은 노출하고 관리하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방어막을 치는데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칙을 잘 생각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고 대통령과의 권력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보좌한다는 것을 인식을 주는 순간 매우 중요한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터닝 포인트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뭔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명품백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다 봐버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이 봐버린 부분만큼은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인규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해외 순방 이후에 이제 지금 종적을 감춘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은 이제 특검법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논란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숨은 건데 뭐 그게 저는 숨고 안 숨고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 지금 가장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 보호를 위한 지금 상권분립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헌법 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을 어기면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걸 먼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권력의 사유화 문제를 저는 짚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공적인 부분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공과 사가 다 뒤섞인 상황 속에서 권력자들, 특히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사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이 권력의 사유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일반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는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본인의 이익을 회사에서 빼먹으면 그걸 배임행령으로 처벌하거든요. 하물며 회사도 그렇게 하는데 나라의 권력과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사유화해서 권력을 사용한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지금 선을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의 그런 사실이든 아니든 또 드러난 것이 부풀려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원인제 나오게 된 것은 그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은 또 국민의힘에도 타격이 될 것이고요. 일정 부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어제도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최초로 비대위원 중에서는 이제 솔직한 양심의 소리를 냈잖아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상민 의원도 첫날에는 뭐 당론에 따라야 된다라는 신입 당원이 그냥 바로 당론에 따르겠다는 뭐 그런 소신을 펼쳐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당론에
반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니 국민의힘 가시면 곧바로 당론 얘기해서 조금 놀랐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또 그 원래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이상민 의원입니다만은 그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마치 취해 법권인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의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조차도 언급 못하고 국민의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고쳐보겠다고 갔던 비대위원장조차도 이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얘기하고는 뭐 더 이상 거론조차 안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이 정권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대선 한 중간에서 나와서 그 대국민 사과했을 때 모습이 지금도 저는 눈에 선한데요. 그 모습과 지금의 김건희 여사의 모습 그리고 명품백 받을 때의 그 동영상의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도 속고 부인에게도 속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선 중간에 사과했던 그 약속을 지켰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는 뭐 단언컨대 없었다라고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때는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만 충실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주가조작 사건 관련한 특검도 특검이지만 명품백 받고 그 했던 그 언행 때문에 더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그런 이야기랄지 또 하나는 좀 잠잠해지면 그 잠잠해지는 것도 본인이 일으켰던 문제 아닙니까? 그 직전에 뭐 유럽 순방 스페인이었던가요? 순방 갔을 때 했던 그 비싼 6천만 원인가 넘었다는 보도가 됐었죠. 뭐 그런 액세서리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심하니까 그 소나기 피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남북관계 통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기함을 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명품백은 명품백이고 누가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현실을 목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는데 어떻게 이 특검법을 단칼에 거절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유유자적 무슨 뭐 민심 소통한다고 지금 저렇게 대통령이 다닐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그 단방약으로 뭔가 처방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부속실 만드는 걸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대통령 사과 또 필요하면 저는 이 여사도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죠. 굉장히 재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 안 좋냐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역할을 축소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게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2부속실이 있었다면은 예를 들면 인사와 예산이 확정돼 있고 투명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지 않으니까 대통령실의 인원과 대통령실의 예산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대통령이 나오고 그 뒤에서 사실상 모든 걸 행사하는 듯한 이건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제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나와서 사과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국민을 사기친 거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로서 역할을 한다 하면서 제2부속실마저 안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큰 걸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김철근 총장님께서 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센스 있게 바로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제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상민 의원 뭐 이렇게 쓴소리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국민의힘에 가서도 못 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한동훈 위원장 저 괜히 모셔왔네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이 원래 좀 쓴소리 해왔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게 일관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런지 그건 또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에 적응하려고 하면 의원들끼리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대통령의 인수위를 갖다 마치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백운기 앵커께서 진행하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갔다 온 지 제가 직후였어요. 방송에서 제가
딱 저는 일성으로 이부속실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언론에서 그 말을 많이 받아 썼어요. 근데 제가 이유를 뭐라 드렸냐면 우리 김 총장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게 이제 투명하고 이게 관리가 되어야지. 이제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통령 부인이 이제 영부인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여사로서의 활동 역할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적인 역할에 갖다 놓고 제대로 하게끔 지원하자. 인력, 경비 다 지원한다면 다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회 운영위로부터 이 부속실도 이제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니까 나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한 부담은 대통령실이 질 건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반이 지나서야 지금 공론화되는 현실이 제가 좀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걸 하겠다고 하면서 그걸로 더 큰 심각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속실은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합격력 위조 그래서 조금 조용히 지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래도 좋아. 공약 안 지켜도 좋으니까 만들어서 공적 관리하고 투명하게 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십시오. 뒤죽박죽 섞어서 이렇게 V1, V2 이렇게 섞어서 뒤죽박죽 하지 말고 나라 엉망되니까 그런 얘기를 수차례 그렇게 1년 7개월, 8개월 동안 해왔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다가 이제는 더 큰 문제를 덮기 위해서 국민이 원한다면 만들겠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근데 국민이 원하는 건 특검법 수용하라는 거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덮으면서 만들겠다 이제 와서 너무 심각하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아무도 지적을 안 해서 저도 뭐 여러 차례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좀 저는 민주당이 이런 역할은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피커가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뭐 수십만 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좀 공론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도 김건희 여사랑 뭐 공동으로 보고받고 결정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면 막 공무원들이 가서 같이 보고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대통령실을 사실상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공무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한테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거든요. 이게 권력의 사유화를 막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직권남용으로 많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를 했습니다. 물론 뭐 무죄로 나온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기소해서 많이 처벌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된 게 특별감찰관도 임명하도록 대통령한테 돼 있는데 임명을 안 합니까? 이게 직무유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외에는 처벌할 수 없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문제를 삼아서 다시는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김건희 여사랑 공유하는 부분에 직권남용 그리고 특별검찰관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이 직무유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것이 저는 참 답답하고 이거를 형법적으로 단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또 계속 저를 봐서 길게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쌍화탕 사서 드시라고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참 민망합니다. 김이룽님 기침 나오면 시원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석진님 근데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요. 김경수님 이승만 대통령 성대모사 하는 줄로 착각했는데 속히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예, 금방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나 이제 그런 뭐 비주류의 목소리라고 그럴까요? 쓴소리를 많이 내는 걸로 유명한데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도 있지요.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가고 싶었을 건데 비례대표라서 안 가면은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계속 쓴소리 내지요. 아마 거부권 제의하게 되면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통과시키는데 한 표 던질 것 같기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사인 시절에 이루어졌느냐보다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불공정성이
어떤 시기에 이루어졌느냐,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 간부였던 그 배우자와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던 권력이 아주 정점을 치닫고 있었을 때 이러한 그 수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초청하는 이런 오찬 자리가 있어가지고 저도 함께 식사를 해봤는데 그러셨죠.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어떤 이런 각종 그 소문, 루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 이거를 느꼈거든요. 공식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자리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어떤 그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 설명하고 해명하는 그런 그 대화 주제가 그 주도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보고 굉장히 예민하게 이 부분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그런 얘기를 누가 했죠. 그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것만 물었다. 누가 얘기를 했죠? 그게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그때 이제 뭐 다른 데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입당하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의도가 있었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그 김 여사가 대선 이전부터라도 본인의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과연 방어막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본질적으로 고민했던 한 흔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을 보호해달라. 보호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 시절에 김건희 씨와 300번 이상 문자로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안 했어야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이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대통령은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당시의 목소리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뭐 학력 위주라고 뭐 난리 났잖아. 무슨 뭐 또 뭐 당국대? 뭐 나왔대. 그거 다 서울에서 나온 거야. 당국대가 웬 당국대? 그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이제 편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사고방식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뭐 정말 참담하죠. 그러니까 참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저런 식의 뭐 사적 통화인 걸 감안해서 듣더라도 너무나도 부적절한 인식과 또 저 인식을 지금 바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저는 제가 참 국민의힘에 있었다가 지금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적으로는 저 영상을 듣거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참담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그 마음의 그 상처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 부부가 이제 공유 오피스냐 아무리 유행이라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그 후보 시절 그 무렵입니다마는 저런 대통령 부인의 그 대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국민 자존감 떨어집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디올백 받는 그 동영상 보면서 과거에 제가 이제 동교동에 이효 여사님 계실 때 찾아뵀던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품격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 늘어진 반팔 티셔츠의 맨발에 그 외부에서 온 손님을 대통령 부인이 대하는 그 태도하며 여러 가지 나왔죠. 그래서 참
절망감을 느꼈는데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이제 일찍이 정당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옥수수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그 동교동 근처 거기 어디 농협 마트에서 사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선배랑 같이.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 나누는데 저희 딸 같은 그 여성 당직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사님은 한참 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편하게 있었기 때문에 옷도 좀 차려 입으시고 맨 얼굴이지만 입술에 살짝 루즈라도 바르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우리 그냥 편하게 오셔도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뭐 비교 대상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떤 그 어려운 역사를 헤쳐왔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통령과 부인의 모습이 겨우 이 정도였던가라는 그 절망감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받을 걸 빨리빨리 받고 문제 없으면 빨리 털고 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더 화나는 거죠. 이렇게 매를 번다고 하죠. 그래서 매를 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적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초중고 대학을 다니고 이러면 공적 의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공무원, 공공기관, 그다음에 선출직 공무원, 그다음에 그 공무원의 부인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이른바 어찌 보면 공적 의식이잖아요. 공적 의식이 없어요. 권력을 쥐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 거냐 뭐 이런 생각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살아오는 궤적을 살펴보면 참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해. 예. 댓글창에 어떤 분께서 아유 목소리가 악마 같아 그렇게 올리셔가지고 내 목소리 말씀이신가 했더니 김건희 씨 목소리 듣고 그러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적어도 본인은 너무 부끄럽고 뭐 창피해서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검은 옷 입고 나와서 사과했던 거 국민들이 기억하는데 또 그런 짓 한다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앞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얘기해야 합니다. 왜 대통령 부인이 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민간인을 불러서 고급 명품백을 받고 이런 짓을 했는지 그걸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뇌물로 받아 챙겼다면 법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하겠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주인이 국민이에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법이 있는 겁니다. 그 법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고 그 법을 이용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지요. 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늘 옳습니다. 국민한테 대들지 마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목이 안 아팠으면 호통이라도 쳤겠지만 목 아픈 걸 다행으로 하십시오. 김건희 씨 과연 언제까지 숨어 있을지 참 궁금한데 오늘 저희가 시작할 즈음에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더라고요. 빨리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뭐 집으로 돌아가서 자택에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 이 내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지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도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데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런 게 있나 봐요.
정다현님, 경찰이 이 대표 범인 신상을 비공개한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 이성균 배우님은 포토라인에 몇 번이나 세워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더니 명백한 살인 미수범 인권은 소중해서 신상 공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의견 주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의 어매님, 칼질하는 연습까지 하는 피의자를 신상 공개 불가라고요?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뭐 칼질하는 연습까지 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또 헤럴드 경제인가요? 거기에서는 차를 태워준 회색 벤츠 뭐 이런 것까지도 공개가 되고,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전에 이재명 대표 동선 다 파악하고 따라다니고, 또 누군가 조력자가 분명히 있어서 차도 태워다 주고 변명문도 뭐 전달해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본부가 설치됐으면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곳곳에 다 CCTV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는지 다 하잖아요. 이번에 다방에서 여주인 2명이나 살해한 범인, 그 전에도 물론 빨리 잡았다면 두 번째 피해자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금방 잡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참 괜히 이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신인기 위원장님, 왜 이 비공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피고인도 이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수사의 중요한 원칙인 거는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잔혹한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공개를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어느 댓글에서도 읽어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다면은 왜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균 씨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이렇게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로 신상이 다 공개가 돼가지고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케이스와, 또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상당히 엄벌이 필요한 이런 살인 미수범에 대해서는 그럼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그대로 따라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수사기관의 뭐 수사의 엄밀성이나 은밀성 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제가 받아들입니다만은 좀 수사기관이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해 나가야 된다. 왜 이것이 어떤 A라는 케이스에서는 피의자 인권 막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식의 저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이런 수사 실무 관행은 좀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입법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저는 기준을 좀 정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근데 있는데 수사기관의 재량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그 경찰이 오히려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오히려 생각이 되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경찰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뭐 법에는 그 정당 당적 그거를 경찰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 뭐 규정이 그렇게 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문화된 지 오래이기도 하고, 일단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막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하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이면 공개 안 하고 민주당 당원이면 공개했을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꼭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도 비공개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뭐 하는 쌀라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경찰이 투명하지 않고 석연치 않게 느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요건이 4가지인데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 중대한 특정 강력범죄, 그 다음에 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이 4가지 경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신상정보 뭐 공개 뭐 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경찰이 이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인가요? 수사 결과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지금 공개하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습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당에서도 굉장히 자제를 시켰던 게 뭐냐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해서 뭔가 괜히 그 불필요한 루머나 이런 거를 그 만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러면서 자제시켰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신상 정보도 공개 안 한다 그러고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하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왜 남겨놓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요건에 충분한데 공개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경찰이 왜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수사 못 믿겠다라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21도 알라사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신인규 변호사님. 살인죄 중에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의 죄는 신상 공개가 원칙이다. 제251조, 제252조 이게 형사소송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은 이제 그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을 1호에서 3호까지 규정을 해놓은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재량으로 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수사라는 것은 사실 외부에서 그 피의자 얼굴 다 가리고 원래는 신상을 보호하는 게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헌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명백하게 죄를 졌고 그 사람을 처벌을 하더라도 바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처벌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법관에 의한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또 3심까지 우리가 보장을 했던 이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 신상 공개도 범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규정 자체가 또 임의 규정, 재량 규정,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루트를 열어놨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좀 막아놓기 위해서는 그럼 뭐 법률에다가 우리가 다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권한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행정권의 그 재량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판단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다. 저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공적인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 큰일을 당했을 때 국민의 알 권리만큼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요? 국민이 궁금해 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남녀노소 계층 진영 관계없이 궁금합니다. 지금 유튜브 상에 놓고 보면은 뭐 엄청난 아직도 뭐 종이가 얘기 나오고 막 이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공개를 안 하니까 더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팩트와 사실관계만이라도 정확히 공개를 해야죠. 수사 중간 브리핑 통해서. 그렇게 해야 최소한 이게 난무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최초의 이걸 자상이라고 한 열상이라고 한 게 대테러 우리 그 대본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정부를 지목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인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국민의 알 권리만큼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원칙이 어떻든 그다음에 무슨 형사소송법 원칙이 어떻든 간에 저는 지금 새해 벽두에 총선을 앞두고 닥친 가장 큰 변수일 수도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말 저는 그렇다고 다 공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집에 뭐 사돈의 8촌까지 공개하라는 얘기 누가 합니까? 최소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실관계 팩트의 줄거리만은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점에서 저는 수사당국의 미진한 대응, 그 다음에 윤희근 청장의 답변 이렇게 봤을 때 전 좀 더 당당하고 소신 있게 해줘야만 국민이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좀 정치 테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헌정사에 그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박근혜 대표도 목에 이제 그 피습당했고 거의 그런 상황인데 완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공적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건 그러니까 수사도 하고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건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나는 신상이 공개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만큼 중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확 달라들어서 뭐를 했다고 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흉기까지. 그리고 직접 공격을 했고. 그리고 아까
어머님이 글 보내주셨는데 뭐 연습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비공개를 한다? 뭘 감추기 위해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제가 법률적인 거는 이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저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테러고 이것이 또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이분은 저는 가장 법이 정한 가장 엄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지금 고려할 만한 사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신상 공개를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 이번 그 경찰의 신상 공개 공개 위에서 내린 결정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 연행대 갈 때도 구속 당시에도 반성의 그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아무리 흉악법이라 할지라도 예 그렇게 잡혀갈 때는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하는 게 상식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런 흉악범들도. 그런데 본인이 뭐 마치 잘했다는 듯이 변명문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변명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언론 통해서 찔끔찔끔 흘려주는 피의사실 흘려주는 듯한 그런 거 통해서 뭐 한두 줄 알고 있을 뿐이지 왜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해서 경찰이 독점하고 얘기를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더 난무하는 거고 소위 유언비어성 여러 가지 소문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경찰이 막아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정확하게 결론 날 때까지 지켜보자.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가짜뉴스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그 말 안 되는 얘기했던 유튜버들도 방심위에 또 심의 신청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이런 일을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아. 당적도 비공개로 한다 그래. 그런데 언론에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원이었다가 탈당했고 민주당에 또 입당해서 동선을 알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신상도 공개 못한다. 이렇게 다 덮고 나서 무슨 수사 결과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발표할 겁니까?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최수영 컨설턴트 말씀하신 것처럼 감추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침한 데 있으면 곰팡이가 핀다죠. 그러니까 햇빛이 들게 해야죠. 지금 뭐 김건희 씨가 이렇게 숨어 있다고 해서 뭐 꽁이 마치 뭐 머리만 숙이면 다 감춰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안 되잖아요. 진실은 송곳 같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뚫고 나오죠. 이럴 때도 다 착착착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러니까 불신하고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서로 믿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신뢰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발전하는 건데, 아니 저는 자꾸 이제 이런 지금 사실 저는 뭐 이거 정치적으로 판단한 건 아닌데 왜 자꾸 그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수세적으로 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거의 판에도 선승구전이라고 모든 싸움은 싸우기 전에 이기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법칙인데 자꾸 왜 이렇게 불리하게 만듭니까? 근데 제가 봐도 불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꾸 국민이 어찌 보면은 국민이 정말 어떤 사실보다도 국민은 인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이런 판단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규정 얘기하고 정당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아니 글쎄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국민은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굳이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그 정치 3원칙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치에서 의도보다는 반응이 중요하고 반응보다는 파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파장입니다. 근데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잘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 나쁘지도 않은 거를 더 나쁘게 만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사건 초기에 대통령이 정치 테러다 이거는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 지원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 테러범을 공개를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이럴 때 격노해 주셔야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지원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헬기 타고 부산 갔다고 지금 난리 그 난리를 아닙니까? 치고.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안 하면 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요 한 말씀만 보태자면은 저는 비공개하는 거 저도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설사 비공개를 이 무기명 투표로 그 심의위에서 표결을 하거든요. 하더라도 비공개 이유는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조차도 비공개한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지금 의구심이 많은 상태에서 더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저는 잘못된 수사 관행이고 행정이다. 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테러 그러는데 정확히는 암살 시도 사건 아닙니까? 제1야당 대표,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쉬쉬하고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하여튼지 오늘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치가 사라졌지요. 그냥 상대는 제거해야 할 대상, 쓰러뜨려야 할 대상, 같이 손잡고 나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독재라고 합니까?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면 그게 독재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습니까? 등장하자마자 그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말이 중대범죄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퇴원해서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주어진 과제가 아마 총선을 앞두고 당내 통합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원칙과 상식 함께 외쳤던 4명 가운데 3명이 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4명이었죠.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오늘 잔류선언을 했고 3명이 탈당했는데 왜 잔류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이따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기로 하고요. 탈당 의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우선 불의의 정치 테러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재명 대표께 위로를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왜 이 길을 가는가?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한국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것이 어찌 정치입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도 있습니까? 노무현이 3당 합당을 반대하며 손들고 외친 말입니다. 당시 노무현의 절규 중에 회의라는 단어를 정치라는 단어로 바꾸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기성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습니다. 전체주의적 기득권 양당제로는 변화된 한국 사회와 시민의식을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만으로는 누가 집권해도 누가 다수파가 돼도 독주와 묻지마 반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유정 의원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네. 김종민, 이원욱, 조웅천 의원 이 세 명이 탈당선을 하면서 원고를 이렇게 쭉 길게 써서 나눠서 읽는 형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더군요. 네. 탈당의 변을. 예. 그래서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계속 이제 김종민 의원 대목만 저도 보게 됐었는데 원래 4명이었는데 한 명은 또 윤영찬 의원은 함께 하지 않나 봐요. 좀 이따가 왜 그랬는지 한번 예, 짚어봅시다. 그래서 사실 한참 전부터 그 연말에도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일단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행동 통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게 그 선택이 무엇이건 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이제 세 사람만 이렇게 탈당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분열하는 거는 굉장히 당에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동안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쓴소리하고 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나가라, 속 시원하게 빨리 나가라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많은 홍익표 이제 원내대표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설득도 하고 나가지 말아라, 함께 가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끝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이제 4사람 중에 3사람이 탈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탈당의 변을 얘기합니다. 다 뭐 좋은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정말 명분이 있으려면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에 주고받았던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혹시 이것은 상관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정성호 의원이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국회의원들 저런 모습 자주 찍히죠. 요즘에 카메라가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요. 여기 보면 이제 정성호 의원,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고 이재명 대표가 말을 편하게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정성호 의원일 것 같지요. 근데 그건 아니죠. 지금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질문한 거죠. 네. 그리고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 이게 이제 정성호 의원 답변입니다. 왜 이런가? 정성호 의원이 나이가 훨씬 많죠. 많죠. 예, 이재명 대표하고 3살 차인가 아마. 예, 그렇습니다. 고시는 동기인데. 그리고 선수도 많고요. 예, 나이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석에서는 거의 형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면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면 위에 어느 정도로 할까요가 정성호 의원이고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일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그거 잘 아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도 갈 것 같은데.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친명으로 분류가 되죠.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성희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돼서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징계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징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병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좀 강한 주문을 합니다. 컷오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좀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가 생겼냐. 현근택 변호사가 출마하려고 생각하는 지역구가 바로 윤영찬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 변수가 생긴 겁니다. 윤영찬 의원이 당초의 원칙과 상식 4인 중에 한 명이어서 이번에 탈당 선언에 동참할 걸로 다 예상을 했는데 한 사람만 쑥 빠졌다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변명을 댔습니다. 민주당의 벽돌 한 장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쌓기로 했으니까 지키겠다. 다른 사람은 벽돌 쌓기로 안 했습니까? 김철근 총장님, 관련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그 현근택 부원장이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뭐 같이 방송도 하고 이런 좀 제가 잘 알죠. 성남 중원에 지금 준비한 지도 꽤 됐고요. 친명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어제 아마 좀 불의의 무슨 좀 잘못된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적인 문제. 그런데 그 직후에 이런 그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이 텔레그램 문자가 기자한테 찍힌 건데 나는 의도적으로 찍힘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자에게 이 카메라 기자들이 찍을 수 있도록 이게 좀 각도를 좀 열어준 게 아니냐. 왜? 이재명 대표는 친명 인사인 현근택 그 부원장을 약간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두둔하는 듯한 모양을 취했고, 정성호 의원은 이것을 가지고 윤영찬을 잡아야 되겠다. 실제로 정성호 의원이 윤영찬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었고요. 어제 저녁 8시에 원칙과 상식에 4명의 의원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안 왔어요. 윤영찬 의원이 안 왔어요. 안 오면서 어제 저녁에 뭐 엄청난 고성이 오가고 뭐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들었는데 어제 이미 상황이 윤영찬은 잔류 쪽으로 흐름이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결정적인 건 지역구 내의 친명 인사였던 현근택 부원장이 사실상 총선 출마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되면서 결국 공천 경쟁에서 뭐 유리한 상황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원칙과 상식이 결국은 공천 못 받으니까 나가려고 했다는 것, 그거 외에 뭐가 됩니까? 그걸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버렸네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그동안에 당내에 뭐 통합 비대위도 요구했고 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고 답이 없으니까 나간다.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오늘 아침 기자회견 상황이. 그러면 윤영찬 의원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거, 우리는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는 뭐 불출마할 수도 있고 뭐 이러는 건데 당내 여러 가지 당내 민주주의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구현해 보기 위해서 목소리 내는 거다라고 했던 것들이 한마디로 다 소위 헛소리였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결과가 돼버린 거잖아요. 무슨 이제 본인의 얘기가 있겠죠. 잔류하게 된 무슨 변명이나 잔류의 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들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너무 그동안 해왔던 얘기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글쎄요, 신뢰를 얻기엔 참 어렵겠다 싶습니다. 아니, 신인규 변호사님, 정치인은 정말 명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원칙과 상식 외쳐놓고 그것도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빠진다. 어떻게 정치를 그렇게 하나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네 분에 대해서 뭐 나름의 고민은 저는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민들께서 보시는 시각이 저는 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윤영찬 의원은 뭐 얘기할 저는 가치도 없는, 그냥 뭐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간 거랑 뭐 잔류해서 민주당 남는 거랑 뭐 저는 비슷하게 보일 뿐이고요. 그냥 기회주의의 계산기 두드린 것 같고, 저는 김종민 의원의 저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사,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대사는 아니죠. 본인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옮기셔서 이제 대사화한 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의 있습니다라는 그 문구를 통해서 감동을 느낍니까? 저처럼 노무현 대통령 정말 제가 어릴 때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존경하고 했던 부분을 그대로 옮기신 건데, 김종민 의원이 지금 대사처럼 읊을 때는 그런 감동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저는 김종민 의원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국민들이 이미 다 누적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그 누적적 평가가 뭐냐면은 과거에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는 그 법사위 현장에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좋은 검찰총장이라고 부르짖었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도 이 있습니다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이 있습니다를 좀 외쳤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침묵하고 조용히 있다가 이제 총선 앞두고서는 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가장 센 그 YS 총재 앞에서 잘못됐다라고 직격을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TPO가 전혀 안 맞는 거를 그대로 갖다가 대사처럼 읊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장면은 참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 김종민 의원이 읊고 있는 저것은 감동이 없다. 그렇고 저는 윤영찬 의원의 저런 기회주의적인 처신도 그 감동 없음에 아주 그 안 좋은 영향을 같이 줬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좀 예. 게 메시지가 힘을 받으려면 메신저가 신뢰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4명이 탈당 회견을 한 것과 3명이 한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4명의 원칙과 상식은 공천에 대한 자기 안위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아주 가장 나쁜 이제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윤영찬 의원, 그러니까 참 이게 공교롭게 현근택 그 변호사의 그 타이밍이 공교로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상식이 그동안 부르짖었던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굉장히 형해화되고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제3지대가 열렸습니다만은 이제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원칙과 상식이 나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현역이라는 입지 때문이었어요. 어느 당 어디를 가든 이분들이 7명만 합해준다면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 그 현실적 위치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단순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4명의 탈당과 4명의 탈당과 3명의 탈당이 다르고 또 그 1명의 탈당이 공천에 대한 자객이 하나 그 리스크 요인이 사라짐으로써 잔류한다라는 인식을 남긴 건 매우 이거는 앞으로도 이분들의 갖는 메시지의 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최수영 컨설턴트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국회에서 사진 그 문자 오고 가는 거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의도적인 것도 글쎄요, 같아요. 예.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예. 사실 최근에 우리 그때 권성동 의원의 그 체리 따봉 사건 이후부터 그 보안 필름 깔고 그다음에 각도는 의원들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찍히고 어떻게 하면 안 찍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지금 내밀한 사실 어떤 그 징계 수위에 대한 조절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내밀한 문제고 또 이게 사실 발화력이 큰 문제인데 그걸 저렇게 아무런 경계심 없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에는 제가 너무 순진한 것 같고 그래서 상당한 의도성이 있었고 또 절묘한 타이밍이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갈 줄 모르고 어제 이것 온 것 이재명 대표하고 정성호 의원 간에 가진 문자를 가지고 제가 어제 채널A를 봤던가 TV조선을 봤던가 종편에서 아주 신이 나가지고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은요. 뭐 당무를 못 본다더니 저게 당무 아니냐 막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있길래 아니 지금 의식도 있고 병원에 누워서 손가락도 멀쩡한데 그 문자도 그러고 주고받지 못하냐. 당대표가 당무 보는 게 뭐 죄냐 지금 뭐 징계 중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공격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원래 또 병원에 누워 있으면요 휴대전화 제일 많이 만집니다.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제가 담낭 수술 때문에 한 2주 입원해 보니까 휴대전화 만지는 거에 대해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공격하더라고요. 네. 그걸 공격해. 근데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성이 있어요. 당연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연출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저는 세 사람이 탈당을 했는데 이 탈당의 표현이 일정 부분 4명이 한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할지 모르나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이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3명이 나갔다는 게 그냥 이 수준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 연쇄 탈당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총선이 지금 90일 정도 남았거든요. 90일 정도 남아있고 2월 15일이면 기호하고 그 선거 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월 말 2월 초쯤에 여야 할 거 없이 현역 의원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네 사람이 같이 움직였다면 그나마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타이틀이 같이 갈 수 있었는데 윤영찬 의원이 막판에 빠지면서 타이틀이 무색해져 버렸죠. 무색해졌죠. 네. 저게 무슨 원칙이냐 무슨 상식이냐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아까 신영기 위원장은 그 말이 걸리는데 윤영찬 의원 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저는 냉정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윤영찬 의원을 비롯해서 이 비명계라고 소위 분류되던 분들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예상됐던 그 본인의 배지를 한 번 더 달기 위한 그런 수단 속에서 이제 공천을 놓고 좀 쟀던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늘 있어 왔고요. 그것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저는 뭐 저렇게 될 가능성도 늘 시나리오 하나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나온 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철근 총장 혹시 그쪽으로 온다고 그럽니까? 아마 그 원칙과 상식이 하고 싶은 일이 이게 본인들이 이제 제3지대 신당의 그 플랫폼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원래 네 분이 나와서 그 당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진행을 계속 할런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그 세력화하는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지난 그 역사에서 보면 결국 제3지대 정당도 어찌됐건 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뭐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뭐 기타 여러분들이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지율에 따라 결국 그 상황이 정리되는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1당과 2당이 지금 선거법을 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연동형이 될 경우 그 다음에 병립형이 될 경우 이게 비례대표 선출하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 조건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제3지대 신당은 하나는 이제 1말 2초 정도의 각 당의 공천 결과 그거 보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와 동시에 신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이제 올라가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 양당 얘기보다도 본인들의 어떤 비전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분 싸움처럼 벌써부터 비춰져 버리면은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어제 정계단 교수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하고 나면 여기에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가는 방식 이런 쪽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이분들이 만든 것으로 이낙연 대표가 합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다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서로 아니라고 했었는데 여지만 남겨뒀었는데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윤영찬 의원은 좀 안타까운 게 정말 대표적인 친락 그렇죠. 의원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가 힘을 못 가지는 게 메신저가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원칙과 상식 얘기하면서 가장 바람을 많이 잡은 사람이 윤영찬 의원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낙연 신당으로 가자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또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가자고 하는 것이지 누가 한 사람 따라가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 비명으로 찍혔으니까 공천 받기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무튼 좀 자력 경쟁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간 것 같은데 현근택
흔들리니까 이건 뭐 내가 민주당에 남아있는 게 훨씬 더 공천받는 게 당선이 유력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막판에 혼자 싹 빠진다? 이건 아니죠. 근데 저는 지금 한국 정치에 제가 국민의힘 나올 때 기회주의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뭐 비명계의 움직임도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더 지켜볼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전 이분들도 기회주의로 간다 그러면은 뭐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에 대한 높은 불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1번 당과 2번 당에 대한 불신인 건데 그걸 나와서 바꿔보겠다라는 분들이 그럼 뭐 비명 그 세 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럼 나와서 지금 무슨 정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민주당에 있든 뭐 삼선을 했든 재선을 했든 그동안 꽤 많은 정치권에서 일익을 담당하신 분들이고 지금 정치가 이렇게 나빠진 데에는 본인들의 기여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나와서 잘해보겠다? 뭐 책임을 통감하시면은 그냥 정계를 은퇴하시는 게 맞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당을 만들고 뭐 플랫폼 당이든 무슨 당이든 뭘 만들어서 어떻게든 끼워 맞춰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저부터도 신당을 하겠다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지켜봐도 전혀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럼 왜 나와서 또 한 번 당을 만들고 또 배지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바꿔보겠다라는 것이 설명과 납득이 돼야 되는데 저부터도 옆에서 봐도 이렇게 납득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도 어떤 큰 일을 겪으면 저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어제 지금 신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참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이렇게 네 사람이 다 모여서 저 사람들이 앞으로 그려나갈 신당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는데 네 사람의 얘기를 한번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이 빅텐트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성경돼야 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테이블 위에 올라온 아젠다들만으로는 당신들이 왜 무조건 합쳐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과거 제3지대 빅텐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정당과 국민의당의 결합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합이 준 교훈에 대해 가지고 저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결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바른미래당의 사례는 반복하지 않겠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국민의힘 내에 있는 원외 인사들의 움직임입니다. 원외 인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쭉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천천히 그 전에 이제 좀 어떤 움직임 보이겠다 이런 말씀 대표님께 좀 전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간간히 저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었죠. 대표님 신당에 좀 합류하시겠다 이런 의사를 좀 밝히신 걸까요?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이제 대표님 11일에 탈당? 그것은 원칙과 상식에 물어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그 협력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차차 드러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에서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언제쯤 밝히실 거예요? 네, 의원들의 거취는 본인 이외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와는 참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정치의 이단아이기도 하지만 과학기술 그리고 미래, 청년 이 아젠다에서 정말 이야기가 잘 통하는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여정에서 아마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와 비전과 또 철학과 목표가 저희와 맞는 부분이 확인이 완벽하게 되면 같이 할 생각입니다. PK 부울경 라인을 좀 책임져 주십사. 그리고 아마 이 서해안 쪽으로 호남 쪽으로는 또 이낙연 대표님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그래도 이 정치의 어떤 전쟁을 끝내고 이 정치의 구조에
균열이라도 내고자 몸부림치는 네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낙연 대표님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민들이 첫째로는 어떤 새로운 선택지를 선택을 할 때 다 합쳐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각자 나뉘어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진영 논리나 편가르기랑 다르지 않아서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양당에서 마지막에 나오신 분들과는 또 다르게 우리가 묶어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더 존재감이 있나 누가 더 주도권을 쥐나 이런 문제보다는 힘을 합치는데 마중물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예, 자 신당 움직임이 있는 네 사람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제3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에서 비하하는 것처럼 잡탕밥에 머무를지 그걸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당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따 얘기하시고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분들 면면을 보니까 참 갈 길이 험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살아왔던 이력들이 다 다르고 당도 뭐 이제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나간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생각이나 정치를 바라보는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동상이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결론은 지분 싸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제로 제대로 잘 가려면은 각자의 욕심을 내려놔야 그나마 좀 제3지대라고 하는 처음에 각자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부분들이 조금 완성이 될 수 있을 텐데 면면들을 보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실이잖아요, 정치는. 병리평으로 과거를 회귀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그때부터는 셈법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다시 연동형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각자가 뛰면서 위성정당을 내고 하겠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 이제 큰 틀에서 연대를 해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지역구는 서로 이제 피해가기 전략도 쓸 수도 있고 비례로 함께 가자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셈법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공천에 대한 선거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아직은 또 변수 같아서 근데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 2월 말 정도에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일단 각자가 몸집 키우기 세 불리기에 좀 주력하면서 삼지대 공간을 넓혀 나가는 공동의 이익을 향해 나가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대의 형식이나 공천의 형식 그다음에 나아갈 방향의 이런 과정들이 좀 다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님은 잘 되고 계십니까? 뭐 저는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될 때까지 할 거라서 뭐 어려움은 현실이지만 저는 뭐 이겨내는 데는 전혀 뭐 부족함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참 이 빅텐트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님께서도 정치는 현실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언제 정치가 현실이 아닌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론이라는 것이 참 듣기에는 마땅해 보이고 타당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지만 그 현실 때문에 우리 한국 정치가 기회주의가 기승을 부렸고 원칙은 늘 부정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저 포함해서 여기 이낙연,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 이 네 분이 지금 뭐 예를 들어 하신다 그러면은 전 이 네 분이 만약에 배지를 안 달겠다라고 하고서 하면은 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각의 지분과 뜻이 있다 그러면 전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조차도 제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저는 올해 총선에 출마를 할 겁니다. 근데 하더라도 제가 배지를 못 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잃어보겠다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의가 이 네 분도 있으시면 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금 빅텐트 얘기하는데 이 빅텐트가 저는 빈텐트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4만 명의 당원들을 모은 거 저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빠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가는데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읽어드리고 싶은 게 가치가 분명하지 않고 철학이 부재한 정당의 기치 아래에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 맹탕이다라는 책의 구절이 있어요. 이걸 누가 썼냐면 이준석 대표가 2018년도에 썼던 책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어떻게 앞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3지대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키를 저는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정치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원칙을 지키는 3지대를 꼭 해서 정말 양당의 기득권을 깨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마음이 있고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씀 안 드려도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실정이나 검찰개혁이나 그동안에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정책적 태도는 저는 단 하나도 동의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아무런 사과와 아무런 반성과 성찰을 안 했는데 그분과 뭘 해보겠다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김철근 총장님께서는 다 아우르는 신당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이 조금 아프겠는데요. 안 아픈데요. 왜냐하면 신인규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치의 원칙이 있을 거고요. 저는 또 존중을 하고요. 근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결사체죠, 결사체. 그래서 어떤 경우든 현실적인 그 힘, 득표력, 그다음에 지지율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옳은 얘기, 이상적인 얘기를 해도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거나 전달이 돼도 국민들이 인정을 않거나 그럼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입만 아픈 거죠. 그런 지점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 살아온 궤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네 분들이 각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네 분들이 만약에 함께 하게 된다면 그런 과정을 겪으려면 우선 국민들이 제3지대에서 좀 크게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라는 분위기가 일단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른미래당을 저도 해봤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해서 이 보기 좋았죠. 영원함의 혼합, 그 연합 정당이고 뭐 어쩌고 얘기는 좋았는데 실제 당을 해보니까 너무 막 다른 거예요. 이 사고의 기반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맞았던 건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3지대의 빅텐트의 어떤 필요성, 그 다음에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게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국민들이 수용을 한다면 그건 뭐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저희가 안테나를 세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내일은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허은하 전 의원, 지금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죠.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세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천하람, 이준석 대표는 아니고. 예, 이준석 대표는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예. 천하람, 이기인, 허은하, 예, 그렇습니다. 이 공동준비위원장, 그 중에 한 분 허은하 위원장을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수영 컨설턴트 감기는 내가 걸렸는데 왜 기침은 그쪽이 더 많이 하시는 저도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계속 요즘 감기 조심해야 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좌우에서 지금 기침하시니까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오늘 저를 격려해 주시는 문자,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내일은 제가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신 분들 소개 좀 해드려야죠. 소평률님, 앵커님 쌍화탕 사드세요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박순희님,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하고 싶네요. 목소리 들으니 무거운 책임감에 쉬시지도 못하는 게 느껴집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님, 먼 곳에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거꾸로 어둠으로 가는 세상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밝게 불을 밝혀주세요. 박영태님은 아주 큰 손이십니다. 슈퍼챗 고액을 쏴주시면서 여러 번 쏘시는데 먼 곳에서 응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번 가르쳐 주시면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희님, 김영일님, 웜의 배고기 스승이 어찌했을까나 얻는 쾌유하시오.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 같네요. 생강차 한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까멜리아님, 별이 누리님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목 관리 잘 하시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 형님 TV님, 시청자가 참여하는 이런 방송 처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보스 형님 TV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앵커가 무슨 목도리 색깔 할까 이렇게 퀴즈 계속해 주시는데 계속 띄워주십시오. 제가 당첨자는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왕깨미님, 연옥님 감사드리고요. 용구김님, 용금이님, 김은국님, 인내님, 쪼양님, 퇴원하는 거 이재명 대표 퇴원하는 거 보느라 정어리 모임 지각했더니 우리 앵커님 목소리가 어여 회복을 빌며 이런 상황에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착한 악마님, 백앵커님 빨리 쾌차하시고, 신인규 대표님, 용인 당주 모임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도 이제 지역별로 저희 당원을 당주라고 부르는데요. 당주님들 다 인사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어디서 합니까? 용인에서도 용인에서. 하고요. 네, 뭐 각 지역들을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최재영님, 하재선님, 핸섬한 정어리님 감기약 보낸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어제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 홍보대사로 임명드린 분입니다. 정어리 절찬 모집 중 아이디 쓰신 분인데요. 정어리 절찬 모집 중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면서 조떼꾸알 라뷰 해주셨죠. 근데 한의원 간호사님이신가 봐요. 한의원 간호사 정어리입니다. 한약 2개 짠다고 인사가 늦었네요. 가까이 계시면 백운기 앵커 독감탕 따뜻하게 데워서 드리고 싶네요. 얼른 나으세요. 예, 다 나은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소개할까요? 마리왈왈77님, 앵커님 예전에 KBS에서 사건 25시 생방송 진행할 때 경찰관 나와서 앉으려다가 바퀴 의자가 밀려나서 넘어진 거 보고도 표정 관리 잘 하셨던 분인데 감기가 오래 가겠습니까? 감기여 어여 나가라 허이허이 굿해드리니 굿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건희도 굿을 좋아해서 저도 해봤습니다. 굿은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건강한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님, 김유정 의원님, 최수영 컨설턴트님, 신인규 위원장님, 김철근 총장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부속실조차 필요 없을 거라고,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고 공식 스케줄조차 잡지 않을 것처럼 국민들께 약속했으니까요.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걸 어느 국민이 믿겠어. 아니 정말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한 거를 국민들이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운기영, 아직도 모르냐 거니? 운하의 돼지, 아방구, 운 좀 띄워줄래? 방, 아무것도 못하는 게 너잖아. 방, 방 구석에 앉아있어. 너는 궁. 궁궐 일은 내가 한다. 제2부속실조차 필요 없을 거라고,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고 공식 스케줄조차 잡지 않을 것처럼 국민들께 약속했으니까요.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걸 어느 국민이 믿겠어. 아니 정말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한 거를 국민들이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운기영, 아직도 모르냐 거니? 운하의 돼지, 아방구, 운 좀 띄워줄래? 방, 아무것도 못하는 게 너잖아. 방, 방 구석에 앉아있어. 너는 궁. 궁궐 일은 내가 한다.